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학교교육 강의를 맡은 고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과거에는 학교별로 지원을 받아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간 서열이라든지 입시 과열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었습니다. 중등교육이 소수 엘리트 교육에서 모든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중등교육의 평준화 정책이 실시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일정 기준에 따라 학교에 임의로 배정해주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정된 학교에 대해 학생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학교들을 평준화하기 위해 투자하고 지원했습니다. 우선 평준화 정책의 도입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등학교의 평준화는 중학교 평준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69년부터 중학교 무시험 추첨 배정제가 도입됩니다. 이전에는 각 중학교별로 지원 및 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식민지기 때부터 이어지던 일부 학교들이 이른바 인류중학교로 불리며 인기가 많았고, 이후 인류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초등교육, 즉 당시 국민학교의 의무교육이 완성되면서 중학교 진학도 증가했고, 중학교 입시가 과열되며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없이 진학 희망 학생들을 거주지에 가까운 중학교에 추첨으로 배정하는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1969년 서울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1970년에는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전주, 대전, 춘천, 청주, 제주 등 주요 도시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무시험 추첨 배정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교 간 격차가 해소되고 평준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입 첫 해인 1969년부터 이른바 인류학교들을 폐쇄합니다. 폐쇄한 중학교 시설은 고등학교로 전용했고, 새로운 학교를 더 많이 신설하여 대체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이후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학교 평준화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중학교 377개 교를 신설하고 8,579개의 교실을 신축하고 11,517명의 교원을 증원하는 등 138억 원을 투자해서 중학교를 확대했습니다. 학교 간 교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각 중학교의 사범계 출신 교사 비율을 늘리고 도시와 농촌 간 순환 근무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학교별 여러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지역별, 학교별 교육 격차로 인해 선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도 빈번했고, 이는 부동산 가격에 학군 프리미엄이 붙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의 평준화는 1973년 2월 28일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군제 추천 배정안이 발표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전까지는 각 고등학교가 자신의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지원율이 낮은 2부 고등학교들을 전기에 먼저 기존과 같은 학교별 지원 및 경쟁 입학 방식으로 선발하고, 다수의 인문계 고등학교들은 전기 선발이 끝난 뒤 후기에 교육청 또는 지역 단위로 지원을 받아 전체 정원만큼 선발한 다음 학생들이 다니게 될 학교는 학군별로 추첨하여 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이후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1975년에는 대구, 인천, 광주, 1979년에는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 1980년에는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로 확대됩니다. 지역 또는 교육청별로 학생을 선발하면서 교육청이 함께 출제하는 연합고사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 합격 여부는 연합고사 성적과 체력 검정 시험 성적 등을 합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역시 고등학교 교육의 보편적 확대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기존의 고등학교는 일종의 소수 엘리트 교육이었고, 고등학교들도 식민지기부터 설립되어 주요 엘리트들을 배출해온 학교들을 중심으로 서열화되어 있었습니다. 중등교육이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육도 수월성 중심 교육에서 보편적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진학이 늘어나면서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경쟁이 불필요하게 심화되는 현상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평준화는 사실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다수에게 보편적으로 표준적인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첨 배정과 같은 선발 방식의 변화 이전에 평준화 정책의 핵심은 고등학교 교육을 충분히 확대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1971년 898개였던 고등학교의 수는 1985년에는 1602개로 704개교 증가합니다. 고등학교의 확대에는 사립학교가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1971년 422개교였던 사립고등학교는 1985년에는 812개로 390개교 늘어납니다.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의 증가율이 조금 더 컸습니다. 학교 수가 늘어나면서 고등학교 취학률은 같은 기간 동안 28.4%에서 79.5%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학교 수의 확대 못지않게 모든 학교가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1973년에는 교육 여건 평준화 정책의 기조가 발표됩니다. 부실학교를 정리하고 학교 시설을 정비하고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사립학교의 육성 및 지원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잡부금의 징수를 금지하였고, 교사의 과외 교습도 금지했고, 학군은 세분화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학교 육성 계획도 발표됩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처음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실업계 고등학교도 충분히 늘어났고 1984년부터는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무시험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고교 평준화 제도는 이후 입시 제도를 중심으로 여러 변화를 겪었습니다. 고교 평준화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실시되지는 않았습니다. 평준화를 실시한 일부 지역은 이후 평준화를 해제하고 학교별로 지원을 받아 학생을 선발하되 선발 시험은 공동 출제하는 제도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 목포, 군산, 안산에서 91년 춘천, 원주, 이리에서 1995년 천안에서 고교 평준화 제도가 해제되었습니다.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이 1980년대 이후로 본격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이 고등학교들은 전기고등학교로 학교별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입시 과열과 사교육 조장에 대한 여러 비판 속에 1997년부터 필기시험은 폐지하게 됩니다. 한편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유명무실해지기도 했고 시험 부담을 줄이면서 학교 교육을 내실화한다는 의도에서 고입 연합고사도 점차 폐지됩니다. 1998년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먼저 폐지되었고 2000년에는 전국에서 고입 연합고사가 일제히 폐지됩니다. 이러한 학교교육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선 실제로 평준화가 얼마나 실현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교원 순환 배치, 학교 시설에 대한 투자, 교육 재정의 균등한 배분을 통해 지역과 학교 사이의 교육 격차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의 측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경우에도 거주와 근무를 선호하는 지역과 학교가 있어 학교 간에 교사를 완전히 임의로 배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동급생들의 특성 차이도 있습니다. 평준화 제도가 실시되고 학군별로 학교가 임의 배정되면서 이른바 선호 학군들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 강남의 이른바 8학군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었던 전통적인 명문 고등학교들이 이 지역으로 주로 이전하고 아파트 단지 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강남은 학령기 자녀를 둔 중상위층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주거 지역이 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학교의 특성과 교육 여건도 변화했는데 평준화 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 교육 평준화를 하향 평준화라고 비판합니다. 과거의 인류학교, 명문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들만을 모아서 일종의 엘리트 교육을 실시했는데 다양한 학생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뒤섞인 평준화 학교에서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표준적 또는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월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종의 보완 정책으로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일부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이 등장했는데 반대로 이러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해치는 귀족학교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평준화에 대해 비판적인 다른 시각은 사립학교의 자율성 문제와 관련됩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고 이러한 자율성과 다양성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정책에 따라 학교 교육이 획일화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평준화 정책 이후 사립학교에서도 공립학교에 뒤지지 않는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했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따르도록 규제하는 등 사립학교 교육 운영의 자율성이 상당히 제약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사립학교들의 자율성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키우기 위해 2000년대 이후로 자율고등학교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문제는 여전히 교육개혁의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학교 교육 평준화 정책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평준화는 중등교육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중등교육의 본격적인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학교교육의 보편적 확산은 이후 단계로의 진학 증가로도 이루어졌습니다. 중학교 평준화는 이후에는 고등학교 입시 경쟁이, 고등학교 평준화 이후에는 대학교 입시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평준화 제도를 실시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한 것은 입시 제도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준화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은 개별 학교에 지원하여 선발하던 방식에서 지역별 전체 정원을 선발하고 각 학교에 임의 배정하는 방식으로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준화 정책은 학교 교육 공급을 확대하면서 학교 간 교육 환경과 여건의 차이를 평준화하여 제공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 시설, 재정의 평준화가 추진되었고, 학교 설립도 크게 늘었습니다. 중학교 평준화는 1969년부터 1971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인문계 고등학교의 평준화는 1974년부터 서울, 부산에서 시작하여 주요 도시로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평준화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평준화가 학생들을 임의로 뒤섞는 수준을 넘어 학교 교육의 품질을 실제로 평준화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둘째는 평준화가 교육을 하향 평준화시킨다는 견해입니다. 셋째는 평준화에 따라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 중 특히 고등학교 교육에서 수월성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개된 정책들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